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76회 송호성입니다. 120년 환갑을 2번 보내야 되는 긴 세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흥학교가 개교되어서 기독 민족사학이 한수이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한말에 시작한 신흥학교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근현대사 고비고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복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옴으로써 바로 그 120년의 역사 속에 건화기념이 찬연히 빛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0주년을 맞는 이 기쁨을 가급적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모교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신흥학교의 현재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정영택 총동문회장, 이미종 신흥고등학교 교장, 이용규 총동문회 명예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흥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기쁜 마음이 크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흥학교가 120주년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전주 신흥학교 동문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교장 선생님들이 있지만 120주년의 학교 교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네네. 많이 부족하지만 이 120년 이 기점을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꿈을 꾸겠습니다. 네, 듬직한 마음이 듭니다. 이 120주년이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교장 선생님이 보실 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120년 전에 우리 신흥학교는 김창국이라는 한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강 이남의 최초의 학교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0년은 우리 신흥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0년사를 발견했는데요. 네. 100년사를 이제 꿈꿨습니다. 100년사를 쓰면서 90년사에서 부족한 부분, 또 채워야 될 부분,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좀 바로잡는 부분들을 해서 100년사를 집필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년사를 집필하게 되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신흥학교 역사적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120년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 그 60갑자 2번 이렇게 돌아가는 때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갑이라고 하죠. 이주갑.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의 역사의 그 시점, 이 시점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낡은 것은 좀 툴툴 털어버리고 네. 또 좋은 전통은 잘 이어가고 네. 또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120주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120주년 행사를 갖는 이 마당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조속히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면 좋을 텐데 120주년 이후의 신흥학교가 그렇게 새롭게 변모하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120년 동안에 우리 신흥학교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또 뭐 성과,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동문 회장님께서 어떤 성과와 업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앞에서 세미나, 학술서 세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총동문 그동안에 120년 동안 배출된 5만여
동문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명은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밝히고, 그 동문들이 나오기까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학과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회의 동량으로서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됐지만, 네. 또 우리 신흥학교의 또 그런 중요한 모토는 지인용입니다. 네. 이 지인용이라는 그 모토를 저희 동문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동문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신흥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이런 지인용이란 신흥정신을 가지고 주변을 밝히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동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가르침 속에서 많은 동문이 배출됐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네. 지역 사회에 우리 동문들이 나오셔가지고 소금 역할, 빛 역할 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끼쳤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그리고 신흥학교 120주년을 앞두고 도심 그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12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거든요.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과 어느 특정의 학교가 120년을 함께했다라고 자부심이 잔뜩 담겨 있는 내용의 글귀를 올렸는데요. 그만큼 그 이유가 타당하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명예회장님이시죠? 총동문회 이용규 명예회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과 함께했습니다라는 의미, 그 말에 함축된 의미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신흥학교가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격동기 속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흥인들,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역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120년 전에 레이놀즈 선교사와 김창국 학생, 학생이 한 명이고 또 스승도 한 분이셨겠죠. 그렇게 해서 신흥학교가 태동이 됐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신흥학교를 세웠을 때는 뚜렷한 건학이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건학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흥학교의 정신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신흥학교의 건학 이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입니다. 역시 빛과 소금이죠.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네. 소금도 부패를 막으려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속에는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건학이념으로 세웠을 것인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과 함께 지인용이라고 하는 교훈을 세웠습니다. 지인용, 네.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네.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흥학교 역사를 보면 3.13 전주 남세운동이나 신사참배 거부와 아주 잦은 폐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발맞춰서 우리 고등학교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신흥학교가 5.27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신흥학교의 정신은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민족 정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가졌던 그런 민주 정신, 이 세 정신이 신흥학교의 피 속에, 그리고 전통 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었잖아요. 그 정신이 이제 오롯이 내려와서 1980년도 5.27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사참배 거부를 당시 어린 학생들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규 회장님? 예, 사실 그 신사참배 거부라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금으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칼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신사참배 거부한 것은 학교의 폐교하고도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흥 90년사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그해 매달 6일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 일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신흥학교 학생과 기존학교 학생들은 다가공원에 있는 신사에 참배를 강요를 당해서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제 순사들의 구령에 맞춰서 신사 참배를 하는데 우리 신흥학교 학생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사들이 다시 재차 구령을 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신사 참배장이 난장판이 되었고 우리 기존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우는 학생, 뭐 이렇게 앉아서 우는 학생 이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네.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학교가 폐교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께서 잦은 폐교를 결정하여서 우리 신학교가 폐교당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년 역사 가운데 폐교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가슴 아프지만 그게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픔이 어떻게 보면 아픔을 통해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신흥학교의 개교 120주년, 그리고 5.18이 광주 민주항쟁이죠. 40주년. 5.27 학생 민주화 운동도 역시 40주년. 40년 전에 이 세 분 가운데서 어느 분이 당시 신흥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정영택 네. 동문 회장님이 아니실까. 예, 1980년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새내기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참 그 해방감을 맛보고 그다음에 네. 좀 대학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네. 5.18이 이제 발발을 했죠. 그래서 네. 5.27. 예, 어, 5.18이 먼저 발발을 하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상해를 메고 민주화는 죽었다, 네.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후배들은 교정에서 몸살을 이렇게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이 광주에서 많은 시민군들을 학살하고 일반 시민들을 학살할 때 그 신흥고 전체 학생들이 이런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1,500여 학생들이 5월 27일에 신흥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5월 27일 아침 예배가 끝나고 1교시 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신호로 해서 일제히 그 운동장으로 뛰쳐 나왔어요. 네. 그때 방송실에서는 애국 신흥인에게 구함이라는 유인물이 또 낭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얘기겠죠. 학생들이 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데 계엄군들, 그다음에 진압 경찰들, 옛날엔 전투 경찰이라고 해서 네. 많은 경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탱크도 예, 예, 그리고 배치가 되고 탱크도 이 대학교 교정 앞에 탱크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또 봤거든요. 네. 근데 근데 고등학교 예, 인근까지. 그러니까 탱크도 하고 그다음에 페퍼포그라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최루탄 발사, 자동 발사, 그 네. 자동차까지. 예. 그다음에 다가공원에는 사무사단 계엄군 사단장이 와 있고, 네. 그다음에 경찰 진압 경찰 단장이 또 와 있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광주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데모를 하다가 또 혹시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교문 밖으로만 나가지 말아라. 네. 그래서 교내에서 이제 전두환 물러가라, 뭐 비상계엄 해제하라, 독재 타도 민주 수호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네. 교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까지 학교 문을 또 한 번 닫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이제 두 번째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또 피해를 당하셨어요. 최용식 문봉길 선생님이 교사직을 사퇴하게 됐고, 또 3학년이었던 이강희 이유봉 그 학생이 12개월 또 10개월 징역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18 민중 항쟁과 관련해서 벌어진 유일한 학생운동이 5.27 신흥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어느 학교도 이런 민주항쟁을 한 적이 없군요. 네, 신학교 없습니다. 이후에는. 네, 예, 역시 가슴 아픈 흔적이고 기억입니다. 또 아픔이 스며 있지만 그 아픔 속에 신흥학교의 장래가 보장되는 게 아닌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몇 년간 쉬었던 기간이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 신흥학교 그런 아픔들을 딛고 국건이 120주년을 맞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용규 회장님이 아마 그런 인물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신학교가 배출한 우리 동문들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한번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보면, 최초로 대한민국 그 하버드 대학 최초의 박사를 했던 우리 하경덕 박사님, 또 중국 3대 음악가이신 우리 정일성 선배님, 또 민중신학을 연구했던 우리 서남동 우리 목사님, 초대 서울시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영민 선배님, 또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셨던 우리 전영참 선배님, 또 우리 이단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탕명환 선생님, 목사님, 또는 안디옥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이동희 목사님 등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빼먹었는데요. 우리 육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우리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현재 46대 국무총리로서 우리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정세균 선배님도 계시네요. 네, 빼놓을 수 예, 없으시는 예. 분이죠. 예. 이 코로나 정말 걱정입니다. 120주년 행사 끝내고 온전히 다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 속에서 이 120주년 행사를 학교에서 또 동문위에서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다양한 행사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 수정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요? 예, 정영택 총동문위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우리 이미종 교장 선생님이 학술적인
세미나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많은 세미나를 120년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동문회에서는 그것을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행사, 음악회, 축제를 토요일로 오늘로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네.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120주년을 우리 신흥 동문회와 또 전주 시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흥학교의 역사를 같이 하는 여러 기관, 또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교육, 선교, 학생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그 동문 선후배 재학생하고 장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멘토 멘티 행사, 또 원로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는 기념 토크쇼, 이런 것들이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을 더욱 증진시키고 함양시키는 그런 행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대면 언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비대면이지만 상호간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건 아주 적장력이 강하고, 대면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내용으로 서로 오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주년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 비대면, 우리 지금 토크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이 없는 가운데. 그렇지만 이 영상물은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혹은 더 이상 그렇게 가면서 끈끈하게 신흥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120주년을 맞아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한없이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야기할 거리는 무궁무진하겠지만, 이제 장래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비전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연구가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각 분야, 특히 이제 선교 분야, 교육 분야, 학생운동 분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깊게 120년들을 성찰해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흥학교는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흥학교만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5만여 동문들이 멘토가 되어준다면 우리 후배들은 훨씬 더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해서, 제가 꿈꾸기는 이번에 이제 멘토 멘티 행사를 이제 일대 다지만 일부만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동문, 5만 동문과 우리 전체 학생들 1대1 멘토, 이걸 한번 꿈꾸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우리 동문들은 좀 끌어주고, 우리 이제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그래서 미래 200년의 신흥을 빛낼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21세기는 우리 선생님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학교 이외에 이 지역에
아주 유수한 그 교육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과 함께하는 학교, 예를 들면 전북대나 전주대에 아주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또 그 무형유산원이나 뭐 전주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이제 21세기의 테크노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북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IoT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좀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쉬운데요. 앞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흥학교가 그동안에 120년 동안에 이뤄낸 이 성과라면 성과, 업적이라면 업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걸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지구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는 이 강당, 그리고 이제 다시 지을 체육관, 이 공간들을 좀 임대해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꿈꾼다면 우리 신흥학교가 1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선교학교, 신흥학교 분교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류도 하고 그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되돌려보내서 그 지역사회에 그 인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가 120년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이제는 이 전 지구촌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꿈꾸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참 120주년 맞아서 신흥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0주년 행사를 우리가 갔습니다. 130, 140주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0주년은 아마 틀림없이 행사를 갖게 될 테인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모입시다. 예, 발전된 학교 이야기도 나누고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리 곳곳에 이제 설치가 됐죠. 120주년을 알리는 플래카드입니다. 12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대담을 통해서도 이 역사적 사실이 증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30년 후 150주년 때는 이런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학교는 온 인류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인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는 신약 개발을 해내는 인물도 배출되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목회자,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라면 얼마든지 온 인류와 함께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들이 이 척박한 땅에 세운 신흥학교가 세계 만민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님의 교육 동산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신흥학교 120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 토크쇼 1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흥학교 120주년 기념 특별 토크쇼 1부에 이어서 2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신흥 12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 발전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자리에서는 세 분만 선정해서 그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학 부문과 교육 부문 그리고 행정 부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학계의 서남동 목사님, 교육계의 전창영 교장 선생님, 행정계의 김형민 초대 서울시장입니다. 네, 70년대 세계 신학계에서는 특별한 신학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유럽에서는 정치신학, 남미에서는 해방신학, 북미에서는 흑인신학이 이제 활발해지던 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계로부터 한국의 대표 신학이다 뭐 이렇게 평을 듣던 때가 있었는데 민중신학을 일군 인물이 바로 우리 동문입니다. 축제 서남동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살려주세요. 네, 제가 하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동 목사님은 우리 신흥학교가 배출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십니다. 예, 먼저 그 서 목사님의 호를 보면은 죽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죽제라는 아호는 서동문 목사님의 은사이신 김계준 목사님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서남동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쯤 그 아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호를 보면은 그 은사님이 그 서남동 목사님의 그 인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죽제라는 그 한문을 보면은 대죽자하고 집제자인데 여기에는 용모와 뜻이 밝고 항상 깨끗하고 네, 지조와 마음은 곧고 또 비어 있고 학문은 넓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 때 자기 제자를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제라는 그런 아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네, 애석하세요. 그런데 아호를 받으시고 예,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84년도 7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치유장암으로 네,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몇 개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김재준 목사께서 아호를 그렇죠. 지어주셨군요. 예, 예, 뭐 사제관계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 서남동 그 목사님께서는 언제 신흥학교에 들어오셨나요? 신흥학교는 1932년 4월달에 입학해서 36년 3월달에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기사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네. 거기 신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후에는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가서 임마누엘 신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에 귀국하셔가지고 대구에서 그 제일교회나 범어교회나 또 동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한신대학교라고 부르는 옛날 한국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신학을. 그리고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민중신학의 탐구를 포함해서 3권을 저술을 하셨고 또 기독교 사상사라 등 3권을 번역했으며 또 기독교 사상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민중신학의 선구자 서남동 목사님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1975년에 유신 정권에 의해서 해직을 당하셔서 강단에서 쫓겨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신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상이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74년도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걸로 빌미를 해서 대학에서 이제 쫓겨나셨고 그 이후 76년도에는 3.1 민주구국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보선, 김대중, 김동완 이런 분들이 같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했다는 그런 이유로 당시에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었죠.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또 구속되어 가지고 22개월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나라에서는 한참 후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국민훈장 그 모란장을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반독재 투쟁
목사님께서 또 신학자께서 예.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또 이해가 또 쉽게 안 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거 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우리 서남동 목사님께서는 아주 치열하게 사셨군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목회자이고 신학자입니다만은 양심적인 그 행동을 실천했다고 할까요?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는 말로서만 아니고 항상 행동을 모범을 보여준 그런 목사님이셨고 특히 민중 신학의 이제 선구자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민중하면 우리가 피지계급의 계급인 이런 일반적인 대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서민들을 대표하는 이분들을 그 당시에는 인권도 막 유린되고 또 정의도 박해를 받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민중들 일깨워주면서 현실 개혁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그 신앙과 또 행동이 일치됐던 그렇습니다. 분이다. 뭐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서남동 목사님의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서구 그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강봉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민중신학이라는 말은 절대로 서구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남동 박사가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하는 분입니다. 아, 네. 서남동 목사님은 그 저서 민중신학을 탐구해서 신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회 경제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민중신학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에게서 배운 것이지 외국 신학자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신도들, 일반 신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신앙적으로도 여전히 난해한 그러한 부분이 될 터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 민중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서남동 목사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목사님은 마가복음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그 지배자들, 귀주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 서울이죠. 그런데 갈릴리에는 귀주들이 아닌 농민과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예수님은 민중의 땅에서 민중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일균 우리 명예회장님께서 앞서 함석헌 목사님하고도 뭐 교분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석헌 그 선생님의 경우에 CR 사상인가요? 그러면 이 민중 신학이 CR 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옥동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의 은사인 유영모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생각해 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국은 그 한 성도의 마음에 오셔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민중 속에 들어오셨지 않냐. 그래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성령이 오신다든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를 CR로 표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중신학하고 아마 CR이라고는 CR의 소리하고 이렇게 그 서로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도 받아들였고 밖에서도 생각하게 될 때 CR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실감이 난다. 민중이라고 하는 건 조금 대중성이 있는 거고 네. 씨알이라는 건 개별성,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씨알이라고는 그 씨알의 소리라고 해서 함샘이 이제 주장을 했고, 현재도 함샘을 이제 존경하고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씨알의 소리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서남동 그 목사님 동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중 신학. 예, 이 민중 신학을 통해서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군사 독재가 끝나고 지금 한국 경우에 굉장히 민주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억압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했던 그 민중이 지금 이 시대에 뭐 언제든지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 신학이 점점 희석되어가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란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판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그 거리두기가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냐, 이대로 얼마 가다가 보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오늘 그 씨알이나 민중 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대중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성도 그 내면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성령 충만한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어떤 그 목회적인 방향도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주님의 제자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민중신학 서남동 목사님이 제창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진리를 그 안에서 네, 좀 찾아보는 노력이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흥학교가 나온 민중신학자 죽재 서남동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세 분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제 토크쇼 2부 우리 자랑스러운 동문 가운데 김형민 초대 서울시장입니다. 보통 초대 대통령 하면 이승만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초대 서울시장 누굽니까 하면 대부분 몰라요. 그러나 신흥학교 동문이니까 우리는 좀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근 교수님, 김영민 그 서울시장님이 완주 삼례 출신이다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김영민 시장은 원래 태어나기는 익산군 춘품면 봉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봉계마을이 둘로 나눠져요.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봉계마을, 익산군 춘품면 인수리 봉계마을, 그렇게 나눠져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춘품면이었는데 그것이 완주군과 익산군으로 나눠지면서 그가 살았던 집이 바로 삼례읍 어전리 봉계마을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고향은 삼례라고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태어날 때는 춘포면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을이 삼례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907년에 익산 춘포면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이제 주소가 삼례로 변했고,
김영민 동무는 삼례에서 기독교 학교인 영신학교를 다닙니다. 보통학교죠. 4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쉬다가 가을에 다시 학교가 문을 엽니다. 바로 그때 그 큰아버지인 김은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너는 신흥학교로 가라. 그래서 4학년 말 잠깐 신흥학교에 등록을 해서 몇 달 다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졸업하고 바로 4월 달에 신흥학교 고등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 4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1924년 3월에 신흥학교 고등과를 졸업을 합니다. 특히 이 김문규 목사님은 신흥학교 당시 임시교장이었던 레이널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같이 선교 활동을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그 아주 친한 레이널드 목사님이 있는 신흥학교에 편입을 시킨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흥학교를 졸업한 김영민 동무는 1924년에 이제 한 6개월 쉬고 그 가을에 또 큰아버지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광주 숭일학교 역시 미션스쿨이죠. 거기 보통과 4학년 담임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때 그 김영민 동문의 말에 의하면은 신흥학교 1호 졸업생, 그러니까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 목사의 아들도 자기가 다니는 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큰아버지 역시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 목사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1년 반 교사하다가 이제 도 배움이 갈급해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하와이에 가서 고등과정을 한 2년 주로 어학 공부를 했고, 그래 마치고 오하이오주 에슬렌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933년에 7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합니다. 네, 1920년대 그 무렵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 아니에요? 33년도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셨으니까 20년대에 미국에 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신흥학교 아니면은 힘든 일이었겠죠. 네, 신흥학교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가능성이 있고 또 믿음이 좋은 학생을 추천을 해서 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마쳤다라면 그냥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셔도 좋을 텐데, 어두운 조선 땅,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로 다시 옵니다. 귀국 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우리 정옥동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와서 영어 선생으로 아마 송도 중학교에서 또 호스돈 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그게 이제 일본 경찰에 이렇게 뭐랄까 들어가 가지고 일본 경찰이 볼 때는 이 친구 와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잡아넣게 되는 그런 게 돼서 1년 이제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1944년 이제 10월에 이렇게 이제 추록이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하고 함께 그때 당시에 이게 314라고는 그런 석유 상사를 열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유학했고 뭐 그런 인연으로 아마 군정시대니까 군정시대에 아마 이분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군정 그 기간 동안 아마
서울 그때 그 경성 부윤이죠. 아마 그렇게 지금 같으면 시장을 아마 이분한테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을 하면서 이분 생각은 아무래도 어떤 외색, 일제의 그런 것들을 좀 끊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서울, 그런 게 경성을 서울이라고 하고, 각 이제 그 서울의 행정적인 그런 그 서울의 행정구역 같은 거 이름도 그러니까 한국사관 그 이름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맞지하는 정을 동으로 한다든가, 통을 무슨 로 이렇게 한다든가, 정목 같은 것을 무슨 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변경을, 어떻게 말하면 혁신적인 이제 그런 거 외색을 이제 배제하는 이제 그런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을지로, 충무로 뭐 이런 것도 그때 나오게 됐다면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언을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문 동무는 이제 경성부를 서울시로 바꾼 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학자 34명을 동원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우르식으로 고쳤는데요. 앞에 말한 것 외에도 두드러진 것은 우리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또는 호를 따서 거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을지문덕, 세종대왕, 원효대사, 충무공 이순신, 태계이황, 또 민충정공 그런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을지로, 세종로, 원효로, 충무로, 태계로, 충정로 이렇게 지명을 바꾼 것입니다. 지명에는 그 지역의 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민 동문이 일본식 이름을 우리 어리 담긴 이름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 것이고 민족의 정신을 부활시킨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서대문구, 동대문구 구라고 하잖아요. 그 구도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래 이것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재량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옛날부터 써오던 부로 바꾸려고 이렇게 상신을 올렸는데 내무부에 서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이분이 민족 정신이 투철한 보이잖아요. 감옥살이도 했고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 민족 정신이 신흥학교에서 길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신흥학교 고등과에서 배운 것은 강한 민족주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신흥학교 학생들은 가슴속에 뜨거운 베일 사상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흥학교 학생들이 민족 정신을 배웠고 민족 베일 정신을 가슴에 담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그런 정신이 결국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또 서울시장 되자마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어리 담긴 그런 지명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생애를 보면요, 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3개월 후에 2년 7개월의 그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미련 없이 본래 하던 석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고 1998년에 향년 92세로 사망을 했는데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주사묘역 42호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네, 강범근 교수님께서는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90년사 쓰면서 1989년도에 그가 사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층 가서 전편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3일 상사 석유의 가게인데 그 이름이 재미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던데. 네, 그분 말에 하면은 3일 할 때 3자는 우리 그냥 석삼자인데 그건 3년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3년에서 온 제일 가는 회사 그런 뜻이랍니다. 네, 그 3일 그 독립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이름인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민 서울시장은 그 항일 의식이 투철했고 또 민족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분이셨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당시에 그 요인들을 세울 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재평가하는 그런 운동도 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냥 반일 정신에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됐고, 그게 이제 일제 잔재를 없애는 계기가 또 되었던 것이라서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친일 인사가 아닌데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나. 예, 무조건 그냥 친일 인사만 그때 기용을 했었던 건 아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민족 의식이 투철한 그런 그 분으로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완주군 출신이니까 기념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신유균 동문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 안주군 경천면 용복리 그 일대에 보면은 그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나 순국선열들 28위가 모셔져 있는데, 우리 김영민 동문도 그 28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의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애국지사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서울시장 재직 시에 아주 올곧게 네. 잘 시장직을 안수했다는 의미가 되죠. 예, 지금까지 이제 초대 서울시장을 지내신 자랑스러운 신흥의 동문 김형민 초대 서울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우리 도움을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토크쇼 이제 2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물입니다. 한국교육계의 거목이죠.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옥동 선생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을 실제 가까이에서 많이 뵈셨었죠. 예,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예. 그 전영창 교장 쌤이 경남 교육감한테 그 해임 통지를 받고 학교를 나가시지 않을 때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또 사실은 정영창 교장 쌤 직접 전화를, 그때 저는 서울 있을 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창고등학교 이 형편인데 나들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도울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모교에 와서 우리 양영호 교장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니까, 그분은 우리 1년 선배인데 학교 생활하게 될 때 너무 그 훌륭한 점을 많이 봐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정말 진짜 교육자인데 그분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좋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당시에 대구 고등법원의 원장으로, 고등법원 원장으로 있는 그 원장님이 아마 신흥학교 동기라고 그래요. 양영옥 선생님이. 이항준 그 법원장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 그 전영창 교장쌤의 지금 형편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대구를 거쳐서 가서 이망준 그 법원장을 만나고 거창에 가서 거창에 이제 교장쌤을 돕는 일을 일정 기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인연을 갖고 계신데요. 네, 예,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영창 교장쌤 역시 그 전라북도 이제 무주군에
여울리라고 하는 아주 빈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는 그 근처에 없으니까 그 안성면이죠. 안성면에 거기 약 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학교를 해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옛날 국민학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이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마 그 일제에 한 거는 독립 그 의지가 투철한 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신흥학교로 이제 끌어들여서 신흥학교 입학을 하게 됐고, 가난하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로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교장실이나 아니면 그 화장실에 타고를 청소하는, 타고라는 건 이제 가르침을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게 본인은 그냥 그 성실성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들한테나 많은 그런 게 아마 그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실상 그 이제 선교사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 신흥학교를 나오게 됐고, 그 우리 신흥학교를 이제 나오고 그럴 때 여기 그때 인턴 교장쌤이었는데, 인턴 교장쌤이 너 아무래도 좀 해외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이제 고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그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받은 그런 이제 민족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좀 독립운동 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에 이제 잡혀서 감옥살이하고 쫓겨나서 이제 모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됐었던 분입니다. 그 뭐 쭉 이제 한 일을 보게 되면, 그래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선교사의 권유도 있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서 다시 그 석사과정을, 신학교 이제 석사과정을 그때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그냥 신학 과정을 해서 웨스턴 신학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재학 중에 갑자기 한국에 한국 전쟁이 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졸업은 한 학기가 남았는데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뭐 전부 다 뺏기고 부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급히 가서 이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부상자들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해서 애원을 하기 때문에 교장실에서 따로 한 학기 앞당겨서 졸업장을 주고, 그리고 졸업장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부산에서 구호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전부 구제하는 일, 그런 일을 이제 처음에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너무 많게 되고 전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마 구호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대형 텐트를 뭐 3개나 거기다 세우고,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가 군종 그 의사로 있었는데 모시고 지금 현재 말하면 이제 복음병원이죠. 그 고신대 그 병원인데 그것을 이제 설립하게 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 예, 뭐 그 뒤에 이제 이제 6.25 전쟁이 끝나서 정전이 되니까 그 기회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그 코넬 신학회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었습니다. 교육자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학자 전영창, 사회사업가 전영창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시고, 몸을 던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돕는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시네요. 예. 예.
미국에서 쭉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그 석사 과정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인턴 교장이 이제 그 우리 장평화 교장 선생님한테 신흥학교는 이제 인계하고 그때 대전대학, 지금은 한남대학이죠. 대전대학의 학장으로 그 학교를 이제 새로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한국에 귀국하게 되자 만나자. 그래서 이야기가 너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꼭 우리 학교에 필요하니까 한남 그러니까 대전대학의 부학장으로 와서 일을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지금 한남대학이죠. 예, 예. 그 간청을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아주 더 소중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는 저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님이시고 자기를 이거 유학을 보냈고 그런 분이잖아요. 인턴 교장이.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창으로 가서 자기는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거창으로 가기로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 정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부총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하셨는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예, 저는 그 직접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그 첫째는 그 구호병원을 하는 문제는 자기가 의료 전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장기리 박사님한테 자기가 미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자기들은 부학장을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세상의 명예나 무슨 그런 어떤 지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이라는 게 한국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된 지역이다. 특별히 전라도와 원수관계에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다. 왜냐하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뭐 전라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적대시하고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그 상처를 많이 입은 그 거창 사람들을 자기가 교육을 하고 그 치유를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는 거창에 가서 학교를 이제 하겠다고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일이 많아서 예. 교직원들 그 급여를 50%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맞닥뜨리면서 지내셨더라고요. 예, 예. 학교를 그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그게 농고였는데 공립학교였는데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서 인수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거의 폐교되는 그 무렵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가서 내가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인계를 맡았어요. 그러나 학교가 너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학생 모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학생 8명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 이제 그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거기 전라도 사람이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 그래 학부형들이 학생을 보내지도 않고 학교가 아주 어려워서 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학교를 이제 그만둬야 되냐. 그래서 폐교를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희들 월급을 50%는 반납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유지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직원의 결의에 의해서 아마 지속했다고 그래요. 네. 네, 거창고등학교 하면은 이걸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예, 그 직업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보면은 그런 게 직업관을 이제 그 거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될 때,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있었을 때에 부산에 어떤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간호사가 너무 친절하게 이제 해주니까 그 환자 한 사람이 그 간호사님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니 그때 이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을 나와야 간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거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어긋났죠. 무슨 소리냐? 나는 간호대학 어디 나왔느냐 물어봤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창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거창고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제 그럴 만큼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거기 출신들이 가졌어요. 근데 직업관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번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서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아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곳을 택해서 가라.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을 찾아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그건 틀림없는 길이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 직업관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직업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직업선택 10계명으로 나와 예, 있더라고요. 예, 직업선택 그렇습니다. 10계명. 예, 예, 예. 듣다 보니까 이 반대로 하면은 잘 되겠구나. 우리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러잖아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예. 요즘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직업을 찾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이 많은 곳을 찾기 마련이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네, 참 이 직업 선택 10계명 속에 드러난 그 직업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직업관을 여실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의 교육관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거기 같이 있으면서 뭐 아주 절실히 감동됐던 것은 그런 성격은 같은 교육자지만 나 같은 건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건데 학생과 그 교장인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면 친구 같은 관계, 그 사랑의 정신 때문에 정말 이 신흥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가정에 성장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사람, 격이 없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행사 가운데 상당히 그 중요한 행사가 1년에 봄하고 가을에 이 야외로 가서 그래서 이제 2박 3일로 이렇게 야유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 벌어지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때는 학생인지 선생인지 모를 만큼 그냥 동화돼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학생들한테 곰이다 이제 그런 별명을 지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그분은 막 헛웃음을 치면서 막 손을 들고 나는 곰이다. 학생들이 박수를 받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육에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한 인격자로 아이들을 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네. 훌륭한 교육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우리 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두 분께서도 뭐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좀 이 기회에 해주시죠.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정옥동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왜 은사에서 인턴 대전대 학장 부학자의 파격적인 여부를 지금 해준 것이거든요. 뭐라고 할 때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셨는가 제가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다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장기리 박사는 이제 제가 같은 의사 입장에서 직접 만나뵙지 못했지만 아주 슈바이츠 박사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사회에서는. 또 그분이 뭐 실력이 의사로 좋다기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인술을 베푸신 분이고, 또 성직자 못지않은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을 그냥 독자로 사셨다고 그래요. 홀몸으로 그냥. 아마 제가 월남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본래 이제 결혼하셨지만은 월남에서는 혼자 사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독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분이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강봉근 교수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교육감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삼선개헌 반대했다고 해임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자꾸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제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일단 그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하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게 일어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거창 시내 조그마한 이제 읍 동네죠. 근데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거창고등학교 학생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끌고 거기서 아주 데모를 하고 외쳤어요. 반대 데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벗어나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 거창의 국회의원, 옛날에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박병권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책을 학교에 전달하느라고 뭐 50권인가 얼마를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서목과장을 불러가지고 아마 국회의원이 상당히 아마 정치 자금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한 권에 요즘 같으면 10,000원씩 쳐가지고 돌려드리라.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미운 털이 뱉겼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실이 있어야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보면 대통령 사진을 각 학급인이나 이 교장실에 안 붙여요. 제가 가서 봤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교부에 무슨 교육 방침 뭐 이런 거 전혀 붙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련 교사를 국가가 이렇게 추천하고 지명한 사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거창고 출신, 군대 출신을 데려다가 교관을 시켜가지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눈에 가시였죠. 거기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사 가운데 무자격 교사가 너무 많아. 다니기는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모두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군인 가기 전에 그 공백기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모집을 해가지고 와서.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다시 복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혹은 2년을 약속하고 와서 또 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자격 교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한 학급씩 운영을 했는데 그 학급의 정원이 입학할 때 64명이면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도 그 입학 때 그 인원이 도중에 만약에 그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사퇴를 하거나 간에 그게 정원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것을 2학년 올라가고 또 채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학생 정원 이렇게 오버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구실이 돼가지고
교장 해임을 이제 하고 이사회에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사회에서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를 어떻게 그만두라고 하냐 해서 결의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랄까 해임 통지를 그냥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사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신학 그 석사 과정을 하러 이제 가게 될 때 사모님 한국에 놔두고 혼자 이제 가게 됐었죠. 그래서 그게 거의 3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이제 뭐 계속 뒷바라지 하느라고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학교 선생 가운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 처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나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뭐 속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 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영창 교장 훌륭하다고 그러고 학생들은 막 이렇게 뭐랄까 존경하고 그러는데 가정사를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위선자다. 그러면서 자기 누나를 너무 고생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설교 준비를 한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할 때 집에 안 들어가시고 교장실에서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 근데 제가 가정에 가서 사모님을 보면 너무 너그러우셔요. 그리고 교회 기성교회의 교장 선생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모님은 꼭 이 개척교회를 가서 전도사로 이렇게 계속 섬기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사모님은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아주 품이 넓은 그릇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일을 힘쓸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돼요. 사모님의 넓은 가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조금 그 가정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네. 내막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거창 고등학교 그리고 신흥학교와의 그 관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신흥학교에 와서 인턴 교장 같은 분의 그 사랑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았고 또 외국에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향, 그 다음에 신흥학교에 와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집하면서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육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는 제가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의 인류대학에 많이 시골 학교인데도 많이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학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흥학교가 배출한 훌륭한 믿음의 교육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120년 역사 속에 또 교육자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장 선생님, 전영창 동문 이야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신흥 동문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시간 그 신학과, 교육과, 공직, 이 세 분야 대변하는 자랑스러운 동문 세 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흥학교 120년 역사 속에 5만 명의 그 동문이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5만 명의 삶의 흔적과 기록은 또한 이 사회와 공동체가 올곧게 지탱되게 하는 기둥으로 혹은 모퉁이돌로 혹은 한 장의 벽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역시 자랑스러운 신흥 동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20주년을 맞는 모든 동문과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신흥개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대담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줘가지고